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소방관계법 중에서 세 번째 법이 되겠죠. 세 번째 소방 큰 3번이죠. 3편 소방공사업법 공사업법인데요. 이제 뭐 자세한 강의하겠지만 주 내용은 소방 그 공사와 관계된 업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설계업, 그죠? 그다음에 공사업, 공사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리 감독하는 감리업, 그다음에 뭐가 있죠? 방염업. 요런 크게 요 네 업종을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어떻게 설립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주 내용이 되겠죠. 그런 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뭐 항상 어디나 그렇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냥 우리가 조금 가볍게 넘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때 강조를 해드리고 또 덜 중요한 부분도 굳이 거기다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 그때 코멘트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1-1이죠. 목적. 뭐 사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소방과 관계되는 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이에요. 국민의 생명 보호, 공공 안전. 누가 뭐래도 그건 틀림없는 건데 요 공사업법에서는 조심하실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업이잖아요. 이게 공사업. 어떤 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 목적은 수익성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심할 게 딱 하나가 목적에 보면 국민경제 이바지라는 뭐 쉽게 말하면 돈이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 정의 부분인데요. 항상 우리 법에서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 법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방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죠.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그 네 가지인데 말 그대로 소방시설 설계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면 작업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설계업이고 그 다음에 공사업은 그 설계 도면대로 소방시설 공사가 공사를 뭐 진행하는 거고요. 현장에서. 그게 이제 공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뭐 개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것을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몸으로 주로 하는 거죠.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리업은 뭐냐면 발주자가 이제 발주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발주자라는 것은 공사를 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건축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는 건설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자가 이제 소방공사를 A라는 뭐 공사업체한테 줘요 하라고 주는데 이 발주자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소방공사를 법대로 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뭐 이거를 그 감리 감독할 쉽게 말하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돈은 있지만 그래서 발주자가 소방 분야의 그 감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들이죠. 전문 업체죠. 여기다가 감리비를 주고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가 적법하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하는 또는 기술 지도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감리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염처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주로 내장재에다가 커튼이든 블라인드든 뭐 이런 데다가 방염처리를 하는 그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염처리업도 반드시 업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업체가 나오는데요. 설계, 공사, 감리, 방염업인데 다 이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고 업을 한다. 불법이고 벌금이든 과태료든 엄청나게 문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등록하셔야 돼요. 어떤 거든 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죠. 소방 분야뿐만 아니죠. 다 그렇죠. 그 등록 안 하고 하게 되면 그건 불법 영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소방시설 업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죠.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리원. 소방감리업체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만 감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암만 기술사가 있고 무슨 뭐 대단한 소방 분야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된 감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감리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술자라고 하는 것은요,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경력이나 학력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거기 밑줄 그어두시죠. 치에 있죠. 저기 뭐 4번에 있죠. 4번에 보시면 끄트머리에 그런 말이 나오죠.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관리사라든지 뭐 위험물 산업기사, 기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소방 기술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제 발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번에 발주자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소방시설 공사를 주는 사람, 업자에게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발주자라고 한다. 그래서 발주자가 주로 관계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말이에요. 관계인이 공사를 주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업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건설업체가 발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자, 공사를 주는 자를 발주자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 제 2조의 2죠. 2조의 2. 소방시설 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그랬는데요. 소방청장은요, 그런 소방시설 공사가 기준에 맞게끔 적합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 등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업체에게 보급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는요,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소방시설 업자를 선정하고 소방시설 공사에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에서든 간에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발주자예요. 왜? 이 사람이 업자에게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이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 설계든 감리든 뭐 시공이든 방염이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갑이죠. 그래서 이런 소방 안전과 관계되는 것은 사실 발주자의 어떤 의지, 그렇죠? 안전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그 건물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법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법 제2조의 이 3항에 보시면 소방시설업자는 성실하게 설계도서나 시방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소방시설 공사 등을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시방서라는 말이 나와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설계도서라는 건 도면이죠. 도면. 그 다음에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도면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면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사의 방법을, 시공의 방법을 문서, 글자로 적어 놓은 거, 그게 시방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것이 사실은 다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 일종의 서류가 되는 거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3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가볍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리 공사업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은 시설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인데요. 소방시설업이죠. 2장. 소방, 제목은 좀 시간이 걸려도 쓰겠습니다. 시설업. 그래서 법으로 보면 제4조, 법 4조에 나와져 있죠. 소방시설업의 등록 그랬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본금 밑줄 치세요. 자본금, 그 다음에 기술인력 이런 것을 갖추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한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꼭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만
소방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에서도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설계든 감리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방공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공사,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를 의미하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 35조 벌칙 나와져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벌칙이 좀 세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규칙 제9조에 행정처분 기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벌칙 조항들은요. 그 다음에요.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2조. 2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제가 여기다가 별 표시 3개 하겠습니다. 셋은 아주 중요한 거. 최고 중요한 거. 저승 갈 때까지 잊어보시면 안 되는 거 3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중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그냥 조금 설렁설렁 공부하셔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이런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런데 요거 좀 시행령 2조는요. 별표 3개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요. 이제 등록 범위라든지 영업 범위가 나와져 있고요. 별표 1이에요. 2항에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요. 자본금 기준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4가지 경우가 나오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별표 1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소방시설 설계업, 2번에 보면 이제 공사업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3번에 보면 이제 설계업에 대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감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죠. 우선은 요 3가지가 이제 트리오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가 더 이제 방영업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요 소방시설 설계업이요. 별표 1에 있습니다. 항상 설계업이든 감리업이든 공사업이든 전문 일반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업은 공통적으로 전문 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라는 말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로다가는 전문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으면 모든 공사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할 수 있는 거고 앞에 일반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작은 공사나 설계나 감리만 할 수 있다.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요, 첫 번째 보시면요, 설계업이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영업 범위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all. 영어로는 안 써 있지만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되고, 이건 기술력이 좀 낮아도 되겠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전문 설계업 같은 경우는 소방기술사 1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보조인력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요, 요게 또 나눠져요. 일반은 기계 분야, 그 다음에 전기 분야,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눠진다. 근데 영업 범위는 거의 똑같다. 단 차이점이 있다라면 기계 분야는 소방기술사 또는입니다.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또는 기계 분야 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분야는 전기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업에서는 일반인 경우에는 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사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업 범위 보시면요. 기계나 전기 분야나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은 기계 분야는 기계 분야만 공사할 수 있는 거고 전기는 전기 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다 할 수 있죠. 전기, 기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기계든 전기든 연면적이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3만이 아니라 1만. 그래서 여기서는 3만이라는 수치. 그 다음에 공장은 이거보다 좀 작아서 1만. 여기까지가 한계고 이거보다 큰 거는 전문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큰 거.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에서도 다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고란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비고란 중에서 그 4번에 보시면 보조 기술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그 자격을 갖추어야 보조 기술 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든지 소방공무원으로 뭐 3년 이상 근무를 했든지 또는 이 소방 분야와 관계되는 자격이나 경력이나 학력을 갖춘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자,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경력 수첩, 자격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보조 기술력으로 된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소방 분야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정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스개수화 설비인 경우에는 설비 프로그램을 제조사가 참여해서 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업이요. 당연히 여기도 전문과 일반은 나눠져 있고요. 일반은 역시 기계전기 나눠져 있죠. 근데 요게 설계 분야랑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설계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술사가 있어야 돼요. 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업에서는요. 근데 공사업에서는 또는 조건이에요. 주된 인력으로 소방기술사가 있든지 또는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각각 한 명씩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기계도 있고 전기 기사도 있어요. 그럼 한 명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몸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보조 인력은 2명이죠. 그 다음에 이 공사업에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계업에서는 자본금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전문이든 일반이든 다 1억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범위는 똑같죠. 전문은 올 다 할 수 있어요. 규모 이런 거 관계없이요.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기계, 전기 똑같은데요. 면적으로 보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똑같죠. 그 다음에 유연물 제조소는 뭐 다 관계없이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일반에서는 기계 분야는 기계 분야만 가능한 거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 전기는 전기 분야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비고란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소방, 공사 감리업에 대한 게 나오죠. 감리업. 감리업에서도 역시 전문, 일반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은 똑같습니다. 모든 거 규모와 관계없이 다 감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은 좀 적은 것밖에 못해요. 뭐와 유사하냐면 공사업, 설계업과 아주 굉장히 영업 범위가 유사하죠. 일반 보면 영업 범위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역시 얼마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력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죠. 전문 소방 감리업에 있어서는 기술사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술사 한 명이.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굳이 기술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있어도 되지만. 그래서 전문에 있어서는요. 기술 인력으로 감리업에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각각 한 명 이상씩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다 플러스 기술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요.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똑같죠. 기술사가 꼭 필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특급, 고급, 초급 이렇게 한 명 이상씩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범위는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랑 그 설계업이랑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요. 방염처리업이라고 나와져 있죠. 방염처리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섬유류, 방염업, 그 다음에 합성수지류, 합판 목재류 방염업 이렇게 세 가지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다. 그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 목재류. 그 다음에요. 이런 방염 처리업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실험실이 1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영업 범위가 다르겠죠. 당연히 섬유류 방염업은 섬유와 관계되는 커튼이나 카펫 뭐 이런 거. 합성수지류 방염업은 당연히 합성수지류에 대한 그 방염 물품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거고요. 합판은 말 그대로 그거죠. 합판과 목재류에 대한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규칙 제2조가 되겠는데요. 규칙 2조. 2조는 뭐냐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이런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서를 어디다가 제출한다고요? 필요한 이제 첨부 서류를 갖추어서 소방시설업자협회 요거 하나 쓸게요. 소방시설업자협회 중요해서 한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시설업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소방시설업협회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소방시설업협회를 줄여서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협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협회. 협회에다가 첨부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뭐 기술 인력에 대한 거, 뭐 신청인에 대한 어떤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자본금에 관한 거 이런 것 등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그런 말도 나오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 진단보건서 이런 것 등을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하나 거기 가로 안에 있어요. 돈과 관계되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자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자산평가액이라든지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만 필요하다? 소방시설공사업에만 이게 필요해요. 설계업이나 감리업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 왜 그러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설계업이나 감리업은 거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다가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설계 감리 가능하죠. 물론 다른 장비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거 있어야 되겠지만 공사업은 그런 거 외에 현장에 그 많은 그 자재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자본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업에만 이런 부분 출자 에 관계되는 그 자본금과 관계되는 거라든지 자산평가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규칙 제2조의 2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그랬어요. 이제 이런 그 업을 하고자 소방시설 업을 하고자 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제 신청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요. 그러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해 오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0일.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자고요. 날짜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업이든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날짜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따로 외워두시면 안 돼요. 외울 것도 많고 기억할 것도 많고 뭐 삶도 복잡한데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이 업에 관한 한 서류가 부족해서 보완하는 것은 10일 이내 한꺼번에 끝내버리시자고요. 그 다음에 발급은 이제 신청을 하면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을 해주겠죠. 그 발급 기간은 며칠이요? 15일 이내. 다 이내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업을 하다 보면 이게 찢어먹었든지 뭐 손상이 됐든지 잊어버렸든지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재발급을 해주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죠. 그 재발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 요것을 여러분들 따로따로 알아두실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업이든 업을 할 때 공통적으로 요 날짜는 10일, 15일, 3일 한 방에 끝내시라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규칙 제2조의 3 보시면요. 등록 서류의 검토, 확인 및 송부를 했어요. 협회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보완을 10일 이내에 해오라 그랬어요. 해오면 되는 거예요. 해오면 되는데 안 해와 이 사람이. 안 해오면 7일 이내에 안 해오면 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 3조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기간 내에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야? 이거는 다 이 업은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시 도지사한테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회를 경유해서 하는 건데요. 협회를 경유해서 15일 이내에 등록증이나 등록첩을 발급해 준다. 그 다음에 규칙 제4조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첩의 재발급 및 반납 그랬어요. 분실됐어요. 잊어버렸어요. 찢어졌어요. 뭐 손상됐어. 그럼 재발급해 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재발급 신청서를 협회를 경유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해주는 거죠. 내용은 많지만 사실 요거예요. 핵심은 요거예요. 재발급 신청서를 이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럼 반납이라는 말이 나와요. 반납. 반납은 뭐냐?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분실된 줄 알고 재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책상 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거는 원칙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사항에 나와져 있죠. 등록적이 취소되면 반납해야죠. 사람 죽으면 주민등록증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걸 다시 찾았어요. 이럴 때도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반납하는 게 법에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거 귀찮게 그 반납하러 가겠어요. 못 찾았다고 하면 그만인 것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리 그랬어요. 이건 이제 공무원 시도에서 할 일인데 항상 공공기관이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공공기관에서 뭔가 증이나 뭔가를 발급을 해주면 뭐예요? 발급대장에 기록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주민등록 등본을 떼도 인감을 떼도 그렇게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등록 하게 되면 발급을 하면 등록대장에 기록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급을 했으면 협회는 소방시설업 협회죠. 협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공고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그렇게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